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의 한 원룸에는 당시 24살이던 남성 송씨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8살 연상이던 32살 김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향도 맞고 또 대화도 잘 통해서인지 최근부터 막 동거를 시작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송씨와 김씨 커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다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남성 송씨에게는 27살의 여자친구 조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인 거죠.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 김씨는요, 사실 전 여자친구 조씨의 친한 지인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죠? 송씨와 전 여친이 아직 연인 관계이던 2014년 여친이 여기 나 아는 친한 언니야 라면서 김씨를 소개해줬습니다. 이후 셋이서 빠르게 친해졌고 자주 어울리면서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 당시의 여친 조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줄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맞게 돼요. 그러다 몇 달 후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전 남친 송씨와 자신의 그 친한 언니 김씨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조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어온 지인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 전 남친과 사귄다는 게 이건 뭐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게다가 시기적으로 그때는 남친과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열받은 거죠. 이건 사실 좀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조 씨는 지인들한테 두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렇게라도 분을 좀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 열받아 있던 조 씨는 결국 자신의 SNS에다가 두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올립니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8살 어린 남자랑 사귀네. 나이도 어린 놈이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귀고.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된 거예요. 이 게시물은 곧이어 송씨와 김씨의 귀에도 들어갔고 두 사람도 나름대로 격분합니다. 이 남자 송씨 입장에선 아니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엄연히 관계가 끝나고 나서 새 여친을 만났는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반면에 그 언니 김씨, 지인 김씨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전 여친 조씨가 저렇게까지 길기를 화를 낸다? 거기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의심이 피어올라요. 혹시 내 남친이 나랑 걔 사이에서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 아니야? 관계가 다 안 끝난 사이에서 나를 만난 거 아니야?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그 남성 송씨가 말도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 남성 송씨 입장에서는 전 여친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현재의 여자친구랑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또 지인들 사이에서도 나만 나쁜 놈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송씨, 김씨 커플이 조씨와 3자 대면을 하기로 결심해요. 자기들 집으로 불러서 여태까지 상황 이해시키고 또 여태 뭐 험담하고 SNS에 저격글 올리고 이런 거 사과까지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6월 23일 커플의 콜을 받은 조씨가 띵동 이들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서로 사랑을 한다는 송씨와 김씨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껄끄러워요. 한때는 내 남친이었고 한때는 내가 남친에게 소개시켜준 내 친구 지인이었는데요. 당연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씨는 그 현 여친 김씨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쏘아붙여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걸 듣고 현 여친 김씨도 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네 둘 사이 끝난 거 아니야? 오늘 다 그러니까 확인하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날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화가 결코 부드럽게 풀리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앞세운 그런 막 다툼이 이어지더니 결국 여기서 그 언니라는 김씨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조씨의 뺨을 내려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폭행이었어요. 근데 전 여친 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억울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히 네가 날 때려? 그녀는 당장 신고하겠다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 모습에 이번엔 남자 송 씨가 나서요. 자기 지금 여친을 지키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조 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핸드폰을 뺏어버리고는 멀리 던져버리죠. 이건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송 씨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남성 송 씨요. 그는 전직 킥복싱 선수입니다. 오랜 시간 신체 단련용으로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발차기가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에요. 일반 성인보다도 힘이 셌을 텐데 그 선수 출신의 송 씨가 지금 무방비 상태의 조 씨에게, 여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퍼붓게 된 거죠. 조 씨는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왜소한 체격이에요. 자기가 사실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무서운 상황을 마주할 거라고는 아예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왜냐면 사실 아무리 껄끄러운 사이라 해도 전남친이고 또 친했던 언니잖아요. 어쨌든 이 송 씨의 폭행에 조 씨는 완전히 무력화됐죠. 게다가 지금 핸드폰도 뺏겨. 또 이 집 문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감금된 거죠. 이걸 파악한 조 씨는 폭행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엄청난 심리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한편 이때 남성 송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 씨의 전신을 난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과 발로 그냥 무자비하게 얼굴 때리고 또 막 밟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그가 결정타를 날렸죠? 바로 니킥인데요. 아니 무릎으로 이렇게 상대방 탁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이요. 이건요 상대가 선수여도 단번에 치명타를 줄 만한 아주 위험이 높은 공격입니다. 전직 선수가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전 여친 조 씨 얼굴에 니킥을 날린 거예요. 퍽! 이걸 피할 수조차 없었던 조 씨는 그냥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동시에 주방 유리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두피가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때 현 여친 김 씨가 뭐라고 있었는 줄 아세요? 당연히 약간 자기 남자친구 송 씨를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 씨가 니킥에 쓰러진 후에 남친과 함께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해요. 이 폭행에 가담한 거예요. 발로 막 배 밟고 또 여기에 이 남성 송 씨가 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막 얼굴, 목 다 마구잡이로 찹니다. 이 상황은요 정말 두 커플이 진짜 조 씨 죽이려는 듯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때 조 씨의 머리에서 아까 두피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미 얼굴은 너무 심하게 부어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겨우 그녀가 입을 떼서 말합니다. 살려줘. 아주 희미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엉뚱하게도 남성 송 씨를 자극해요. 뭐? 살려줘? 아니 나 죽여버릴 건데? 이러더니 이 두 사람이 정말 조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몇 분 정도가 아니었고요. 계속 이어지더니 무려 4시간에 달했죠. 4시간 동안 집에서 계속 때린 거예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조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커플이 보인 행동은 너무도 상식 밖이었죠.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지들도 당황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잠시 여태 막 몇 시간 동안 몸을 썼으니까 배고파진 거예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둘이서 소지품을 챙겨서 밥을 먹으러 외출합니다. 조 씨 그대로 집에 방치해둔 채로요. 홀로 남은 그녀는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고요. 이미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니킥을 직접적으로 맞은 머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정신이 혼미했고요. 이 참혹한 현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그나마 이웃의 신고 덕분입니다.
몇 시간이고 이웃에서 소음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무슨 일이야 싶었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이때 조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사인은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이 말하길요. 피해자는 그야말로 샌드백처럼 맞았다. 얼마나 참담한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신이 된 조 씨가 발견되고 경찰은 즉각 해당 집의 거주자인 송 씨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에 추적합니다. 다음날 새벽, 인근 공원을 회유하던 두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얘네들이 범행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직 운동선수가 자기 여자친구와 합세해서 전 여친을 폭행, 살해한 끔찍한 살인사건. 경찰이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고 죽을 때까지 방치했냐 라는 질문에 범인이 한 말은 참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경찰관님 얘가요 SNS에 우리 험담하는 글을 썼다니까요? 이게 살인 동기였어요. 당시에 수사관도 이거를 듣고도 믿지 못해서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SNS 험담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했다고요?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조 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너네가 일관되면 뭐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검찰은 송 씨와 김 씨 각각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두 사람의 제목이 다르다는 거죠. 우선 송 씨는 전직 킥복싱 선수다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의 그 폭행의 주체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의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치면 그 폭행을 통해 얼마나 타격감이 있을지 그걸 자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폭력을 가했다라는 데에 처벌이 좀 더해지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했을 당시에 송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조 씨를 계속해서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송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는 사건 당시에는 내가 조 씨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었다 라고 자기 변론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죽여도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수월하게 자백을 해준 덕에 검찰은 그를 상해치사죄가 아닌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여자친구 김 씨의 경우는요. 그녀의 폭행 자체가 조 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게 하긴 했지만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다라는 게 인정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판결입니다. 검찰 조사 때는 순순히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송 씨가. 근데 막상 재판정에 서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진짜 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면서 자기 진술을 번복해요. 그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재판부가 다행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주장을 하든 말든 간에 이 피해자 조 씨의 몸 전체에 남아있는 시퍼런 멍, 이건 누가 봐도 아주 강력하고 오랜 시간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송 씨에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거예요. 참고로 그 미필적 고의 이게 뭐냐, 법률 용어인데 본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데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음사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럴 때 제대로 정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 끗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좀 추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에게 총을 쏴서 B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심장 쪽을 겨냥해서 즉사시킬 의도로 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죽은 거고요.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A가 탕탕 사격 연습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저쪽에서 B가 접근을 해요. 근데 마침 A는 B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B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총탄이 조금만 비껴가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때 A가 쟤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탕탕 사격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총알이 빗나갔고 B가 죽었다. 법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송씨 이 사람 전적이 있습니다. 킥복싱 선수 현역 시절에 닉킥을 차서 일반인이 쓰러졌거든요. 근데도 계속 폭행을 한 거예요.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렇다고 응급조치도 안 하고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어요. 이건 피해자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 라는 굉장히 오만하고 잔인한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어쨌든 오늘 사건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송 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두 사람 항소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양형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쇄 살인범에게도 사형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었던 송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여자친구 김 씨가 받은 징역 3년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그렇다면 김 씨는 이미 출소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걸 보는 유족의 입장에선 참 씁쓸하겠죠. 쟤도 공범인데 말이에요.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연인이자 언니 동생. 하지만 그 결말이 너무나 비극적이다 못해 참담한 수준입니다. 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그저 말다툼과 폭행 외엔 없었던 걸까요?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에 일각에서는 피해자 탓을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비판이죠. 글쎄요. 근데 그게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는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범인 송 씨는 40대가 되면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또한 피해자라고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